최신 경제 이슈와 기본 경제학 지식 그리고 문화까지 함께하는 상큼한 오전.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맛있는 밥을 짓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쌀과 딱 맞는 물량 등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기다림이 아닐까 합니다. 이 기다림이 뜸을 들이지 않고 바로 뚜껑을 열면 잘 되었던 밥이 맛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나 합니다. 조바심을 내지 않고 때를 기다릴 때 모든 일은 다 잘 풀리겠죠. 10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양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사물인터넷 선점을 위한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례 없는 삼성전자의 실적 악화로 위기에 몰린 이 삼성그룹 전체에 내려진 절체절명의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탈 스마트폰인데요. 삼성의 시선은 이제 스마트폰에서 벗어나 스마트홈과 모바일 헬스케어와 같은 이 사물 인터넷 시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시경제 전망, 이 글로벌 금융 분석에 중점을 뒀던 그룹의 싱크탱크인 삼성경제연구소 연구 인력들까지 이 스마트홈 등 사물 인터넷 분야 연구에 대거 투입이 됐는데요. 삼성은 이 개방형 혁신을 위해서요, 주요 사업 부문의 일정 부분 자율성을 보장해서 신속한 경영을 펼치는 실리콘밸리식 경영 스타일도 적극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간 삼성은 그룹 컨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이 주도해서요, 전 사업 분야를 컨트롤하는 중앙집권적 경영 전략을 고수해왔는데요. 이처럼 삼성이 기업 문화까지 바꾸면서까지 기업 간 인수합병에 활발히 나서는 것도 사물인터넷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삼성의 취합 분야인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분야의 미국 기업들을 인수하기 위해서는요, 이 신속한 판단과 실행의 감점인 실리콘밸리식 경영이 훨씬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올 8월부터 이미 2달 사이에요, 삼성전자가 인수한 북미 지역 신생기업만 이미 3곳입니다. 사물인터넷 관련 플랫폼을 제작하는 소프트웨어 업체 스마트싱스와 미국 시스템 에어컨 유통업체 콰이어트사이드, 캐나다 클라우드 프린팅 업체 프린터온을 잇따라 인수한 것이죠. 운영체제와 플랫폼 같은 소프트웨어 분야, 이 언제 어디에서라도 제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상품 유통망 등은 삼성이 스마트폰 분야에서 이 구글과 애플과 같은 글로벌 경쟁자들을 앞서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스마트싱스와는 협상 시작 6주 만에 전격적으로 인수 금액 2억 달러의 M&A를 발표하는 발빠른 행보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2008년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인 샌디스크와 같은 대기업을 인수하려다가 이 무위에 그쳤던 예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입니다. 애플과 구글뿐 아니라요, 이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최고 경영자 한 사람에 의존하기보다는 각 분야별 책임자가 담당 사업을 총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고 스티브 잡스 창업자 시절에 이 잡스의 카리스마로 움직여왔던 애플도요, 현재는 이 팀 쿡 CEO가 디자인 분야의 조너선 아이브, 소프트웨어 분야의 크레이그 페더리기, 마케팅 분야의 필 슐러 등 부문별 임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죠. 이 삼성도요, 이 스마트싱스와 프리터온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회사 성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독자적인 경영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스마트싱스 창업자 겸 CEO인 알렉스 호킨스는요, 이제는 국내에 있는 삼성 경영진이 아닌 미국의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소속 데이비드 은 수석 부사장에게만 업무 보고를 하면 됩니다. 은 부사장은 그동안 M&A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삼성이 이번 거래를 통해 많은 변화를 시사한 것이라면서요, 삼성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민첩할 수도, 그리고 접근법을 바꿔서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쉽사리 진행하기 어려웠던 외부 인력 수혈도요, M&A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한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국내 근무를 꺼리거나 가족들의 반대 때문에 영입 마지막 단계에서 무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면서요, 글로벌 우수 인재들을 얻게 된 것도 M&A의 성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시대를 향한 변화의 움직임은요, 또 삼성 내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내 산업전략 1실 소속 약 30명이 현재 스마트홈 대중화를 앞당기기 위해서요, 마케팅과 유통 등 시장 분석에 몰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빅데이터나 헬스케어, 반도체 등 사물인터넷 관련 분야도 이들의 연구 분야입니다. 소프트웨어 인력 강화 역시 사물인터넷과 직결이 되어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소프트웨어 인력 수는 2011년 2만 7천여 명에서 지난해 말 4만 506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구글의 소프트웨어 인력인 18,593명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인데요. 삼성의 글로벌 연구개발 인력 약 6만 9천 명 가운데 약 58%가 소프트웨어 인력인 셈인 거죠. 삼성전자의 IT 모바일 부문 소속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약 5천 명이 이 생활가전 부문과 연구개발 부서로 이동한 것도 회사 전체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삼성전자가요, 위기의 터널을 잘 헤쳐나가려면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진입한 스마트폰 산업의 사이클 자체를 이 삼성이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조직 문화가 이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위해 좀 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회사 차원의 움직임은 뚜렷해 보이는데요. 아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정 이상의 능력을 확보한다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하드웨어 경쟁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에이징 부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 국제연합 유엔에 따르면요, 오는 2045년이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60세 이상 인구가 15세 이하 인구를 추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최근 한 글로벌 마케팅 조사 업체의 발표에 따르면요, 내년부터는 일본의 성인 기저귀 판매량이 유아 기저귀 판매량을 넘어설 것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성인 기저귀 시장은 매년 6에서 10%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9%에 달한다고 하니 이런 전망도 현실성 없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의 인구 고령화가 피부에 와닿는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고령화는요, 단지 일본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 지구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결코 남의 일로 넘길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고령화와 관련해서 새롭게 생겨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에이징 부머입니다.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1946년부터 64년 사이 출생한 베이비 부머 세대를 일컫는 말인데요. 인구 통계학자들은 세계적인 고령화와 함께 최근 에이징 부머 세대의 등장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안락함과 편안함만 추구했던 이전 세대의 노령층과는 달리 활발한 소비 활동과 사회 활동을 즐기면서요, 새로운 소비 문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나 재테크의 측면에서도 에이징 부머는 고령화 시대의 핵심 아이콘으로 새로운 투자 테마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업종이 이 에이징 부머 세대의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헬스케어 산업입니다. 최근 노년층 사이에서는요, 건강하게 늙는다는 의미의 웰 에이징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개인이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에 쓰는 돈도 늘고 있고요.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헬스케어 관련 지출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나아가 노령 인구의 증가는 개개인의 특화된 서비스와 의료 기술 개발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대인이 겪는 대표적인 질병인 암과 당뇨병, 심장질환 관련 의약품의 연구 개발에 전문성이 있는 제약사, 그리고 노화된 장기나 신체를 보조하는 인공관절과 인공무릎, 보청기 등을 생산하는 의료기기 업체가요, 앞으로도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죠. 또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수준을 넘어서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헬스케어 서비스의 성장으로 눈여겨볼 업종은요, 또 로봇 산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로봇 산업의 초점이 이 산업용 로봇에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일상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이 무게중심이 이동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사람과 유사한 외형을 갖추고 걷고 계단을 올라가고 짐을 나르는 등 노인의 신체 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로봇이 개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금융 업종도요, 인구 통계학적 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노후 대비는 에이징 부모에게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요, 누령 인구의 평균 수명이 1년씩 증가할 때마다 이들을 부양하기 위한 연금 비용은 약 1조 달러씩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국가의 연금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사에 따르면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대가 다른 연령층들에 비해 가장 준비가 덜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국가의 연금 부담과 개인의 은퇴 준비 부족이라는 사회 문제가 대두되면서요. 에이징 부모가 이 은퇴 이후 안락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자산운용사와 보험사들의 성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상은 변하고 그에 따라 투자 테마 또한 변하기 마련인데요. 고령화 현상은 더 이상 이제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닌 전 세계인들의 현실이 됐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객관적인 안목으로 현상을 마주하고 그 변화를 들여다보는 게 어떨까요? 새로운 투자 대안을 갈구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이 고령화 사회 역시 시대의 변화를 즐기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이 에이징 부모 세대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지역별 가을 먹거리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정말 푹 익었죠.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고 하늘도 더 높아졌습니다. 뜸들이던 단풍도요, 이제 속도를 내서 남하한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남쪽의 억새는 또 이미 한창이라고 하죠. 이 단풍 든 곳이든 억새 핀 곳이든 이 각 지역별로 고유의 가을 먹거리 역시 풍성한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도의 억새로 유명한 곳 장흥입니다. 그 장흥에서는요, 이 가을 먹거리로 한우를 꼽을 수 있는데요. 장흥군의 인구가 4만 명 정도인데 비해서 이 장흥에서 키우는 한우는 6만 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우 사육 농가만 거의 3천 곳이라고 하죠. 토요일마다 열리는 토요시장에는 전국에서 장흥 한우를 사러 찾아온 버스가 줄을 이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장흥군이 남도의 별미 홍어 삼합에 비해서 개발한 메뉴가 이 바로 한우 삼합입니다. 장흥 특산물인 한우와 표고버섯 그리고 키조개를 함께 구워 먹는 요리인데요. 장흥 앞바다는 진흙 갯벌이어서 예부터 키조개가 많았다고 합니다. 장흥군 앞바다에서 나는 키조개는 전국에서 최상급 대우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표고버섯 역시 장흥의 특산물입니다. 표고버섯 전국 생산량의 18%를 장흥이 차지한다고 하죠. 바다와 접해서 습도가 높고 소나무가 유독 많이 있는 산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 한우 삼합의 맛은 아주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우선 표고버섯의 향이 입안을 감돌고 담백한 한우 등심과 키조개의 쫄깃한 식감이 한꺼번에 몰려온다고 합니다. 장흥 읍내에서 30곳이 넘는 정육식당이 한우 삼합을 내놓는다고 하니까요. 이 억새 구경 가시는 분들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설악산에 이제 단풍이 들고 있다고 하니까요. 강원도 단풍도 이번 주말쯤에는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한계령과 대관령 옛길의 단풍이 강원도 단풍 중에서는 또 유명한 단풍길이죠. 이 계절 강원도 평창에서 강릉까지 오붓한 오솔길을 걸어 내려갈 때 꼭 먹어야 할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막 제철을 맞은 도루묵인데요. 도루묵은 10월 중순부터 12월까지 동해에서 잡는다고 합니다.
도루묵은 구워서도 먹지만요, 찌개도 일품이라고 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알이 가득한 이 도루묵 생물을 넣어서 찌개를 끓인다고 하는데요. 얼큰하면서도 개운해서 해장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반주에 취하는 일도 다반사라고 하네요. 특히 속초에서 삼척까지 강원도 해안에 가면 겨울 내내 도루묵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풍하면요, 또 이 경북 청송의 주황산을 빼놓을 수 없겠죠. 청송은 산만 좋은 고장이 아닙니다. 이 물도 좋아서 이름난 약수가 많은 동네인데요. 청송 약수에는 탄산이 들어있어서 물에서 톡 쏘는 맛이 난다고 합니다. 이 약수로 닭을 삶은 게 바로 그 유명한 청송 닭백숙입니다. 특별할 건 없지만 먹고 돌아서면 생각나는 맛이라는 이 도루묵찌개, 그리고 약수로 만든 청송 닭백숙, 강원도 단풍 나들이 가실 때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네요. 또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는요, 전라북도의 단풍산이 절정을 맞는 시기입니다. 이 고창의 선운산과 정읍의 내장산이 제일 예쁜 계절이죠. 고창하면 떠오르는 별미가 있습니다. 바로 풍천장어입니다. 아무리 비싸도 가을에는 장어를 꼭 맛봐야 한다는데요. 우리는 장어를 여름 보양식으로 알고 있지만 일본은 가을 장어를 으뜸으로 친다고 합니다. 여름 장어보다 가을 장어가 기름지기 때문이죠. 전라도 단풍과 어울리는 가을 보양식, 이 장어 역시 손꼽히는 가을 먹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울릉도 역시 가을이 좋은데요. 9월 하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천연기념물 울릉국화가 만개하고 가을 내내 이 털머위꽃이 숲을 노랗게 물들인다고 합니다. 단풍 역시 좋다는데요. 그래도 무엇보다 이 울릉도의 가을은 바로 오징어의 계절이죠. 늦여름부터 이른 봄까지 울릉도는 오징어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울릉도에는 참 별미가 많지만요. 그 중에서도 오징어 내장탕이 이 울릉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귀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내장이 쉽게 상하기 때문에 멀리서는 팔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징어의 알과 애, 허파와 심장 등을 호박잎과 청양고추 등과 함께 맑게 끓인 음식인데요. 맛이 정말 특이하다고 합니다. 얼큰하면서도 고소하고 시원하면서도 담백하다고 하죠. 이 가을 맞이로 울릉도 가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은데요. 가을 먹거리, 오징어 역시 꼭 맛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란 말답게요. 가을 제철 음식 정말 많은데요. 이 좋은 날씨, 주말에 단풍 구경, 억새 구경 가시면서 맛있는 먹거리들 놓치지 말고 꼭 즐기고 오시길 바랍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웅제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인구 노령화 등에 대한 업황 및 기대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인구 노령화에 따른 제약시장 성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2030년까지 미국은 25%, 유럽은 35%가 65세 이상의 노인들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이 복제약 시장, 제네릭 시장은 2013년 기준 1,700억 달러 규모입니다. 따라서 암과 당뇨, 심장, 관절 등과 같은 나이와 관련된 만성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서 제네릭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7년까지 연평균 9.3%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네요. 인구 65세 이상의 59%가 관절염, 그리고 10%가 알츠하이머, 18.7%가 당뇨에 해당할 정도로 인구의 고령화 진행과 제네릭 시장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장은 전체 제네릭 시장의 45%를 차지하고 있고요. 7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황에 따른 기대주 한 종목, 오늘은 대웅제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웅제약 코드번호는 069620입니다.
대웅제약은요, 주요 도입 의약품 수수료 매출 인식 변경과 이 보톡스 바이오시밀러 나보타, 고혈압 고지혈증 복합제 올로스타 등 신제품 추가로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하겠지만요, 주력 품목인 고혈압 치료제 올메텍의 매출 감소 때문에 2014년 영업이익률은 9.6%로 2013년에 10.7% 대비 감소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상위 제약사 대비 할인을 받았던 대웅제약의 기업 가치는 자체 보톡스 바이오시밀러의 해외 출시에 따라 정상화될 전망인데요. 엘러간사의 보톡스 오리지널을 1995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 시장에 도입 판매했던 경험과 이 동사의 영업력을 바탕으로 저가 보톡스 시장에서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대웅제약의 주가는 단기로는 나보타의 이머징 마켓 추가 공급 계약, 장기로는 2015년 미국 임상 3상 시험 완료, 그리고 2016년 품목 허가 신청을 통해 2017년 미국 시장 출시 등 나보타의 해외 진출에 따라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나보타의 해외 수출에 거는 기대로 투자 의견을 매수로 볼 수 있고요. 아울러 목표 주가로는 83,000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웅제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유명한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을이 되고 낙엽이 지고 이 계절이 또 쓸쓸한 감정을 불러와서요. 요즘 자전적인 느낌을 가진 시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도 그렇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일제강점기 때 쓴 시인데요. 이 시인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 시입니다. 이 제목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데요.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후투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의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정말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세상은요, 아직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어디선가는 누군가가 굶어서 죽어가고 있고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평화롭기 때문에요. 우리는 또 별 생각 없이 눈앞에 내일만 생각하며 쉽게 살아가곤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일하고 일당을 받고 그냥 또 밥을 먹고 살아가곤 하죠. 눈앞에 현실 외의 것을 챙기기는요, 분명히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인으로서 시인은 다가올 아침을 기다리면서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이라도 내몰기를 다짐하죠. 앞만 보며 달려가는 이 우리의 인생, 가끔씩은요, 평화롭지 않은 곳에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다가올 아침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있는 일은 돈을 받지 않고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꼭 취미생활이나 봉사활동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가끔은 해야 할 일 말고도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마음속에서 원하는 일이 뭔지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